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 정책의 정면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와 평생 처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 그 말이 아주 단호합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 말살이고 민주주의 퇴보고 이 기득권층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득권을 산 권력을 성격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정성이 무너진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법치고 민주주의고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3시간 진행되었는데 그 인터뷰 전문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일단 세 토막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첫 토막은 방송을 해드렸고,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분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읽어보면은 이분이 검찰과 법원과의 관계, 재판의 속성,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실무에 매우 밝은 사람입니다. 특히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기소를 멋지게 해도 결국은 배틀그라운드, 전장은 어디냐? 바로 검사와 변호사가 격돌하는 법정이다. 법정에서 지면 안 된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를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검찰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권력을 검찰의 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작당이다. 이것을 분쇄하는 데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본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검찰 수사, 경찰 수사로 양자를 분리해도 무방한 사건이 다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론 숫자로는 그런 사건들이 더욱 많습니다. 피의자가 자백한 사건, 벌금을 매기는 음주운전 사건 등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에 몇 건에 머무르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 왔습니다. 가벼운 범죄들은 병어로 말하자면 바로 통증이 느껴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경제범죄 등 권력형 비리는 처음에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뭔가 느낀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중병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몇 건의 권력형 비리가 제대로 처벌받으면 관행 자체가 바뀌곤 했습니다. 동종의 유사 범죄들이 금방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기자가 제대로 된 엄벌이 관행 개선으로 이어진 수사 경험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단에 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처음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뇌물죄는 돼야만 처벌했고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해설서를 구해서 연구관실에서 공부해가며 수사했습니다. 수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하우를 가르쳐달라고 했고, 수사 결과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고쳐진 것입니다. 법 개정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결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처벌하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라는 것은 2002년에 있었던 대선, 즉 이회창, 노무현 양쪽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뇌물죄가 돼야 이 기소를 했지, 보통 정치자금법 위반은 적용을 안 했는데 법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이 처벌 범위를 확대시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치러진 2007년 대통령 선거, 즉 이회창 그리고 정동영, 이명박 이 3자가 격돌했던 그 2007년 대선부터는 대기업이 후보들에게 수백억씩 주는 그 관행이 끊어졌습니다. 즉 2007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부정선거의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동원되는 자금이 극히 줄어들고 정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 구조에서 제일 큰 것은 대기업과 대통령의 유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연동돼 가지고 이 권금, 권력 가진 사람과 돈 가진 사람의 유착이 상당히 줄었다. 거의 해소되고 있다. 이게 한국의 부패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부패 구조가 많이 바뀌고 권력형 부패의 정도가 낮아졌다 이 말이죠. 기자가 민생과 관련된 대형 경제범죄 수사 결과로도 예방 효과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총장은 저축은행들이 고객 예금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개발 시행 사업에 뛰어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조 원대 공적 자금 손실을 낳았는데 검찰 수사로 상당한 중형들이 선고된 뒤에는 이제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비롯된 주로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저축은행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국고 손실이 수십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문재인 씨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분이 민정수석을 할 때 2003년인데 부산저축은행의 간부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은행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선처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씨가 그 조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처를 엄격하게 조사하지만은 예금 인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그때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그 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문재인 씨가 운영하던 법무법인은 그 문제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59억 원의 수임을 했는데 그 수입 내용도 보면은 빚 독촉하는 아주 간단한 임무로서 59억 원을 수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가 그 부도 사태를 나고 해가지고 많은 수만 명의 피해자를 남긴 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그 뒤에 그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윤 총장이 했습니다. 평소 법의 지배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냐 하고 윤 총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 총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군부 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폭넓게 이 검찰의 이른바 특수수사를 개념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실질에 있어서는 그게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을 선택하는 것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일단 선거의 자유를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는 법치가 정책되어야 한다. 법치 정책의 핵심은 사안 권력에 대해서도 서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엄정한 수사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안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사안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력 잡은 사람과 돈 많은 사람, 흔히 거악이라고 불려지는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검찰이고, 검찰이 그런 기능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방식이 한국과 조금 달랐습니다. 서양에서는 법치가 먼저 확립이 되면서 그 뒤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는 겁니다. 법치가 먼저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데.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법치를 세우려고 하니까 상당히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도 유럽처럼 법치를 먼저 세우고 그 뒤에 민주주의를 심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한국과 반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 자유를 확대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게 앞서다가 보면은 거기에 법치를 세우려고 하면은 법치가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위에 법치를 세우려고 하는 듯한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파퓰리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선동이 됩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가지고 계급투쟁론적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민중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나와요. 이것도 다 민주주의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이런 걸 뭐냐면은 우리 편에 대해서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패거리주의죠. 패거리주의.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완전히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패거리 민주주의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편 계급,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즉 산 권력을 보호하는,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이런 법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검찰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이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검찰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데 직을 걸겠다. 직을 거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한다. 그 호소를 현재 검찰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목을 일단 끝내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